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5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이제 모두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랜만에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다우, 나스닥, 니케이 모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표 하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려하고 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의해서 증시가 계속 눌러지던 그런 움직임에서 고용 지표에 대한 호조로 거기에 대한 침체 위기감이 좀 감소가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는 특히 우리나라가 휴일이 좀 중간중간에 껴 있어서 퐁당퐁당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하루하루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저런 지표가 나오면서 침체 우려가 좀 완화가 되었고 오늘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표가 하나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움직임이 고용 지표가 호조다, 그리고 침체가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몇 가지 지표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침체 위기감이 줄어들다 보면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이제 B커트로 내려갔다면 지금은 베이비 커트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엔화에 대한 가치를 반대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던 일본이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화에 대한 금리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매도세를 또 선물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78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N자로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이제 탈환하는 그런 지점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이제 이 상승폭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 대한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속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오른 것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또 매수를 했지만 거의 뭐 600억 정도, 700억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요. 9월 30일, 10월 2일에 지금 1조 3천억이 매도된 이후에는 사실 뭐 1천억 이상 매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좋기 때문에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언제든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제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뭐 특별하게 집중된 매수 수급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아직은 방심하기가 이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지금 이제 양매수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뭐 이 수급에 의해서 코스닥이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더 코스닥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매수로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에 대한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3원 정도 하락해서 1346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이제 높습니다. 지금 이제 평소에 좀 횡보하던 그 구간을 좀 벗어나서 상승으로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대한 호조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싹 날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속도 조절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1300원 후반대로 다시 올라갈지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환율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또 한번 지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수치는 채권금리입니다. 미국의 채권금리가 4%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3.6%대까지 떨어지면서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위기감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4% 아직 뭐 거의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대로 계속 또 경기가 활성화되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이 하락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계속 압박을 하던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고요. 이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제는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한번 트리거가 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한 위협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지금 76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중동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죠. 서로 한 방씩 주고받으면서 지금 원투 펀치를 날리고 있고요. 트리거가 또 한 번 당겨진다면 8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도 치솟는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잡힐 듯 또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그널이 나왔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 또 뭔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뭐 약하게 하락 중입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선물 지표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여기서 뭐 크게 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일 이제 실제 증시가 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계속 상방으로 좀 밀어붙이면서 크게 조정 없이 진행 중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증시를 누를 수 있는 불씨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방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환 중에 특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계속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엔화에 대한 가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148엔으로 원달러당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가치가 낮아졌죠. 엔화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질 때를 보면 140엔까지 근처로 왔을 때 이 환율이 이제 좀 위기감을 받았을 때 그때 증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간격보다 훨씬 높아졌죠.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속도 조절,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속도 조절로 이렇게 엔화의 그 환율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화의 금리가 다시 높아지면 이 환율이 또 뚝 떨어지면서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트리거가 다시 한번 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기는 어렵고, 계속 이제 순환되면서 그러한 소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이 굉장히 크시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그냥 조금 사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증시에 또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금투세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조금 더 시장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석 끝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860원 올라서 4.94%까지 상승을 했고요. 18,2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 외 거래는 거의 뭐 없었죠. 평소보다도 적은 수준이었고요. 코스피 상승에 의해서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일별 거래량은 373만 주 정도. 그래서 거의 뭐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전날보다는 한 2배 가까이 거래량이긴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만큼은 아직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까 코스피 수급도 보셨듯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코스피에 좀 외국인 투자자가 긍정적인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뭔가 코스피에 대한 이 수급 자체가 크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오늘 이 상승도 넘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95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95만 주 매수해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거래원을 보시면 골드만삭스와 신한증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가 되었는데요.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에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를 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본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오늘은 호재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옵션 만기를 앞둔 그런 만기주가 돌아옴으로써 좀 올라간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량주들이 좀 반등을 했죠, 오늘.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그런 경기 침체 시그널이 조금 해소가 되었고,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면서 조금 낮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떠한 소스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하면서 힘을 붙이면서 좀 올라갔겠지만 뭔가 증시에 대한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에 대한 그림을 보더라도 코스피에 대한 차트와 최근 2달 정도의 차트를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쌍바닥 다지고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 이 그림.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상승에. 그냥 증시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테마들은 뭐 다 반등을 했지만 마찬가지 얘기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둬진 그런 구간에서 한 방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 그죠? 이평선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 있는 그림에서 수렴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튕겨주는 이런 양봉, 큰 양봉,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굉장히 이제 또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거래량이 쭉 감소했다가 한번 튀겨주고요. 또 쭉 감소했다가 한번 튀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거래량이 나올 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루한 또 2~3달을 보냈기 때문에 또 이제 재미있는 한 달이 또 다가와야 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 아까 확인했죠. 네, 금융투자 위주로의 또 기관 투자자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크게 매수는 의미 없었고, 네, 연기금 투자자는 뭐 매수 매도 반복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 정도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도 지금 이제 150만 주로 오늘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아까 보았듯이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도 보시면 9월 12일쯤에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는데 이때도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줄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공매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거의 뭐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지금 이제 화요일이 끝나면 또 수요일이 연휴죠. 그래서 연휴가 아니라 휴일이죠.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밖에 없어서 좀 오늘 미리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내일에 대한 장과 목요일에 대한 장을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증시 분위기도 개선되었고 만기의 전날에 전전날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상승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긍정적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만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 개선, 불확실성의 해소,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확실한 소식 하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체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네, 평소와 거의 유사하고요.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고, 대차 잔고도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1280만 주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거래원은 골드만삭스 외에는 이제 HSBC 증권 14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UBS가 한 33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이 외국인 증권사들이, 대표적인 증권사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네, 특별하게 우리가 더 뭐 이 주목할 만한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마다 돌아오는 해프닝이고,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고요. 상세 물량도 추정과 당일이 거의 동일했고, 네, 외국인 보유는 21.04%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매도되었던 거 매수가 되긴 했지만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왔던 물량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이후 그죠,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보다는 이제는 확실한 소식 하나가 나올 때가 되었고, 그러한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소식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사업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2,800억을 이제 두산그룹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차입은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에서 지금 차입 계약을 2,800억을 맺어서 진행을 했고요. 두산 큐벡스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합병 안에서 제한되었던 두산 큐벡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7천억 원을 주면서 총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1.2조를 확충하는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 합병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합병과 관련되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는 저도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을 보류하고 별개로 이제 이 두산 큐벡스에 대한 이 매각을 진행하는 거라면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을 좀 보류를 하고, 보류가 아니라 이제 철회를 하고 조금 더 이 두산 그룹 전체의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좀 더 이 기존 사업의 이 강화를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2,800억 원을 차입을 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 큐벡스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추가로 또 두산이 이제 이번 대출에 720억 원 규모의 자금 보충 약정도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두산이 이제 대신 차입을 상환해 준다는 그런 계약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지금 두산 이 테스나를 매입하고 나서는 현금이 그렇게 많은 이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지금 조금 무리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자금을 좀 주는 그런 형식이 됐고요. 그게 지금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대출을 해서 지금 이제 두산 큐벡스를 매입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에 2,800억 원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2,800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 돈은 이제 아무래도 SMR 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원자로에 대한 투자라든지, 혹은 가장 유력한 것은 체코에 있는 두산 스코다 파워의 공장 증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돈이 투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은 좋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권,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이 원전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원전을 좋아해서 어떤 국가 위주로의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고도화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게 에너지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 에너지 질적으로 이제 좀 고효율, 고밀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연결되어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이 순리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좀 시장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받으려면 매출이 좀 증가하고 매출 발생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재무의 개선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기대감과 그런 성장률이 수치화되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조만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800억 원이 마련되었고 지금은 합병의 그 진행 여부가 뭐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현금이 확보가 되었다.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또 연결지어서 합병을 계속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또 한번 큰 반발을 사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10일에 주주 기준일을 미뤄놨고, 네, 그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하고 또 이제 9일 지나면 1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미룰 건가? 아니면 아예 철회를 할 건가?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다음 일정이 나오는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그런 합병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합병안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바뀌어서 나올 건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소식만 말씀드리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2,800억 원이 투입이 된다. 근데 큐벡스라는 기업이 이제 매각이 되면서 들어오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과 이제 우리나라가 네, 원자력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산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바탄 원전에 대한 재개 조사 MOU 체결을 하였고요. 사실 바탄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한수원과의 계약 소식은 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수원이 바탄 원전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바탄 원전 사업이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 아니다가 판단이 되는 거고 거기서 바탄 원전 사업자를 선정을 하겠죠. 근데 이번 바탄 원전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해서 바탄 원전의 사업자가 우리나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긴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중으로 아마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고 바탄 원전의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당성 조사를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게 필리핀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업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온타임, 그죠? 제 시간에 이제 건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리핀도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필리핀 입장에서는 그런 이 남중국해에 대한 이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 미국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또 줄 수도 있거든요. 특히 폴란드 원전 1차가 미국으로 간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전 협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 없고, 그죠? 웨스팅하우스의 이 대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엄청나게 큰 블루오션으로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블루오션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자체가 사실 기술적으로나 지재권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는 그런 소송인데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그런 이 국가,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 이 공통점이 있어서 약간 이제 거기에 묻힌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약간 눈치를 보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큰 소리 내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서로 이제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곧 협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협력을 위해서 직접 대통령과 또 이제 산업부 쪽과 기업체들이 이제 가서 막 이제 계약도 하고 협력 체결도 하고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되게 조용했단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우리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막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겠지만 지금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뭔가 이 협력에 대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사실 우리도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좀 더 뭐 기다려 봐야죠. 뭐 25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만 소식이 나온다면 이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지금 이제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2050년까지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특히 기자재 수출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원전 10기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전 세계 원전 중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이제 가져올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이제 그게 기자재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무이하죠. 그 외에 뭐 보조기기라든지 그런 협력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주요 기자재 업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차원에서 두산그룹에서도 이렇게 차입을 해서 현금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합병을 또 생각을 한다면 사실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경영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원전 도입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70%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수주전에 참여를 할 건데요. 상당히 이제 카자흐스탄과 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이 또 인연이 깊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결과로 작용할 건가, 또 그것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카자흐스탄과 또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특히 이 기술과 에너지가 연결되고 그 과정 속에 이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경제성이, 에너지 경제성,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계속 이제 정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점들이 분명히 어느 양쪽이 타결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게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뭐 40%, 50%까지 단기간에 늘려라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성 입장에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내용은 확실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체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우선 협상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고 있고요. 폴란드에 대한 원전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는 1차, 정부 차원은 미국으로 갔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자재를 우리 쪽에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국가적인 협력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분은 이제 퐁투누프 원전인데요. 퐁투누프 원전이 이제 타당성 조사가 되고 실시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쪽은 거의 뭐 단독 협상자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UAE의 추가분입니다. UAE가 1에서 4호기 완성했고요. 이제 상호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 6호기 혹은 이제 7, 8호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제 입찰이 시작될 거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스마트 100이라는 SMR에 대해서 이제 이게 표준 설계에 인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단조 공장을 지어주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를 또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필리핀의 바탄 원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바탄 원전 플러스 이제 추가적인 원전 수주,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 플러스 SMR까지 이러한 시장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네덜란드와 이제 타당성 조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저번 달인가요? 이제 방문했던 슬로바키아 쪽에 이제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또 약속을 했죠. 직접 총리가 와서 약속을 할 만큼 또 이제 큰 건들이 있었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이제 국방, 그죠? 방산에 대해서 큰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 협력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유럽 쪽에서도 원전을 크게 도입을 하고 있죠. 스웨덴도 이제 2026년에 그 첫 번째 호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곧 결정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 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열 번째는 당연히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그런 큰 시장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AI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원전 건설이 필요한 시점, 거의 2050년까지 200기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기자재, 그 다음에 많은 이 원자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생각이 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은 우리 기대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가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뚫고 지금 결국에는 꾸역꾸역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하면서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 큰 승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